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카카오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무려 절반이나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포털 사이트 사업의 부진 소식인데요. 예. 카카오의 1분기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줄어들었을까요? 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55%가 줄어든 771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1조 7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포털 사업입니다. 바로 다음이 포함되어 있는 포털 비즈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7% 감소한 836억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 카카오가 힘을 싣고 있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이 콘텐츠 사업 부문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톡 내부에서 활용하는 서비스인 선물하기, 또 톡스토어 등 거래형 매출이 25%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카카오의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은 다음이죠. 이 다음이 사업 부진이 상당히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들어서 챗 GPT 같은 이 검색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또 등장을 하면서 네. 아예 다음을 분리하자라는 얘기도 시장에선 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에 법인 분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인데요. 카카오는 다음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내 독립법인인 CIC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줄면서 좀 힘을 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검색 엔진 유입률을 보면 2019년 4분기 9.78%에서요. 지난해 4분기 5.14%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간 앱 이용자 수 또한 2021년 1분기 976만 명 수준에서 올해 1분기 797만 명으로 또 20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젊은 사용자들이 포털 대신에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인스타를 보고 또 틱톡, SNS들을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변수가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검색 엔진 빙에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경쟁이 붙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요. 물론 챗 GPT가 국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현재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보다는 좀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AI라는 활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래 산업적인 가치가 더 높다라는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 같은 이런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조치, 즉 CIC로 분리하는 조치를 분위기 반전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평가인데요. 영향력이 당연히 줄다 보니까 어떤 매출, 광고 매출이 떨어지는 게 다음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예. 또 포털 사업만을 고려한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을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CIC가 인사나 재무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영사안 전반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카카오는 지난해 8월에 속도감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면서 커머스 사업 부분을 CIC로 분리한 바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역시도 CIC로 분리해서 독립적인 경영으로 펼쳐나가겠다라는 어떤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카오의 다음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기긴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반대로 카카오그룹의 희소식이 그나마 좀 있다면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한 소식인데 네. 엊그저께 그 실적이 보도가 됐죠. 네. 카카오뱅크가 역대 최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른 은행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카뱅은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과 다른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카카오뱅크가 잘 나가는 이유 바로 대출 덕분입니다. 예.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이상 감소 중인 것과 다르게 카카오뱅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1분기 여신 잔액을 보면 2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그리고 전 분기 대비 5% 증가했고요. 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을 제외하더라도 총 여신 잔액의 경우에는 전
전분기 27조 8천억 원에서 올 분기 2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신용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6개월 연속 줄어드는 반면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예. 1등 공시는 지난해 2월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출시로 인해서 대출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확장돼서 신규 고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출 금리가 또 상대적으로 카뱅은 좀 낮습니다. 낮은 것도 한몫을 했는데 지난 3월에 취급한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 4.04%인데요. 이건 16개 은행 중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게 인터넷 뱅킹이나 카뱅이나 K뱅크 등에서 대출을 한번 확인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비대면으로도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알아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회와 신청이 대출 한도 조회나 신청이 편리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출 성장은 곧 카뱅의 이익 성장으로 연결이 됐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5%가 증가한 1,019억 원이라서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니 카카오그룹은 어닝 쇼크, 이쪽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 네.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열사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당기순이익이 50% 이상이 증가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희소식인데 네. 증권가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뱅킹이기도 한 단점이 있을 뿐더러 게다가 또 대출이 쌓여서 은행의 이익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이 바로 우려될 만한 지점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또 경기가 둔화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고 있는 겁니다. 국내 대부분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는 중신용자 신용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잠재적인 부실 차주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인 것이고 아무튼 카카오뱅크의 성장세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고 은행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할 만한 지점들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상당히 요즘에 네, 높아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카카오뱅크 측에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삼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확정할지 다음 달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좀 받아왔었는데 삼성이 브로드컴의 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은 브로드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하는 부품 계약을 맺는 업체입니다.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독점 계약 등의 문제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회사들과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거고요. 시점으로 네. 살펴보면 공정위가 2021년에 브로드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었는데요. 지난해 7월에 브로드컴이 우리가 한번 잘해보겠다. 자진 시정안을 냅니다.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하는데 그러면서 상황이 좀 반전된 건데요. 예. 동의 의결을 또 짚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스스로 시정 조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 처리하는 제도를 동의 의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사업자가 과징금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공정위는 이미 동의 의결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기존 내용을 좀 뒤집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다음 달 7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잘해볼게라고 했을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이제 동의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측인 삼성전자 쪽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건데요. 예. 그래서 공정위와 브로드컴이 잠정 합의한 자진 시정 피해 구제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낸 것인데요.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내용의 부품 공급 계약 체결을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자 배제 행위를 멈추겠다는 내용의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에 약속한 2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피해를 입었던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삼성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음 달에 삼성이 요구한 피해 구제 방안이 추가되지 않은 채 만약에 동의 의결대로 마무리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국제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동의 의결 대신에 정식 심의를 통해서 아무튼 위법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고요. 지난 2021년에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공정위가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사건에 대해서 상생 지원 1,000억 원 기금 마련 등을 당한 애플의 동의 의견안을 확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있는 그런 어떤 갑질 사례와 피해 기업들 간의 그런 소송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게 진짜 소송으로 번져지면 네. 업계에서는 1조 원대 상당히 크네요. 퀄컴 소송이 있었는데 퀄컴 소송의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 소송전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경제라는 표현이 있죠. 매달 구독료를 내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받아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 구독 서비스를 이제는 차량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박 기자, 바로 기아 자동차 EV9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다들 아시는 EV9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시작으로 이 구독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아 측은 안전에 직결되는 어떤 사항이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은 이 구독형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서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이제 이용을 하듯이 기아 커넥트 스토어라는 곳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구매를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결제해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기아가 국내에서는 일단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입니다만 이미 뭐 벤츠나 BMW, 테슬라 이쪽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부정적인 반응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냐면 필수적인 기능이나 안전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추가하게 되면 일례로 BMW 코리아가 열선 시트 기능 같은 거를 구독 서비스에 포함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왜 굳이 구독 서비스에 넣어서 비용을 부담하게끔 만드냐? 네, 이걸 왜 돈을 내야 되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보통 우리가 완성차를 구매할 때 옵션으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필수 옵션으로 붙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독 서비스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월건으로 혹은 연건으로 결제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예. 당시 그래서 BMW 코리아가 이제 앞불싸 놀라서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일단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런 고민들을 기아 쪽에서도 이제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장 기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과 직결된 사안, 필수 옵션 같은 기능은 구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일단 밝히고는 있는데요. 구독 서비스 뭐 새로운 서비스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 구독 서비스를 어떻게 또 발전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차량에서 어떤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될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오늘도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항공사의 매출 실적을 보면 그게 이제 좀 실감이 납니다. 자, 박 기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제 실적 공시가 났는데 네.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 활짝 웃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어부산인데요. 오늘 예. 오전에 에어부산이 발표한 영업 실적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 2,131억 원, 영업이익이 478억 원, 당기순이익 1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이제 전년 동기 매출액 대비 319%가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창사 이래 분기별 최대 매출 또 흑자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번 흑자 기록은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기별로만 따지면 16분기, 2019년 1분기 이후 16분기 만에 흑자라고 하니까 활짝 예. 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에어부산은 이 실적 개선의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밝혔는데요. 검역 및 출입국 규정이 완화됐다. 또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 또 인천발 국제선 노선 호조, 일본 노선 수요 지속 등을 꼽았습니다. 에어부산은 일단 부산에서 경쟁력을 유지한 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발 일본, 동남아 8개 노선을 취항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도권에 진출했고요.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수도권 시장 안착은 인천발 노선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후쿠오카, 오사카, 나리타, 인천발 3개 노선의 전체 탑승객이 약 20만 명,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의 일본 노선 탑승객 17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고요. 주력 노선이 일본 외에도요. 중국 노선 개방이 또 진행된다라고 하면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출시한 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이 한 달을 맞아서 신규 발급자 등 주요 지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누가 어디서 가장 많이 썼을까요?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 기자, 네. 79%가 이른바 MZ세대였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9%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세대는 저와 이정미 앵커 같은 MZ세대, 예, 79%가 MZ세대이고 79%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신규 발급된 카드를 보면 약 35만 5천 장이고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156%가 증가했고 이 중에 신용카드가 23만 7천 장, 체크카드가 11만 8천 장인데 애플기기 이용자의 절대 다수 91%가 애플페이를 등록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MZ세대의 비중은 그중에 7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20대가 51%, 30대가 28%, 40대가 12%그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서 현대카드밖에 지금 이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대카드를 처음 발급한 경우가 많고 결제 인식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편리하다라는 그런 반응인데요. 현대카드 회원들이 지난달 말까지 애플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한 건수가 약 930만 건이고요. 1회 이상 이용한 회원의 비중이 71%에 달했습니다. 장소, 아까 말씀 주셨는데 편의점 중에 GS25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 코스트코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가맹점 중에서는 배달민족에서 애플페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현대카드 관계자가 첨언했습니다. 네, 재밌는 조사 결과네요.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도 조사 결과인데요. 국토교통부가 20개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우체국 소포의 택배 서비스를 가장 만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업 택배는 용마 로지스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국토교통부가 택배 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택배 업체 13개와 또 기업들이 주로 이제 신용하고 있는 기업 택배 업체 1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일반 택배 분야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로 평가가 됐고요. 이어서 CJ 대한통운, 한진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업체 등과 개인 간의 배송이죠. B2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CJ 대한통운, 우체국 소포, 한진택배가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았고요. B2B라고 해서 기업 간의 배송이죠. 용마 로지스가 가장 높게 평가가 됐고요. 이어서 동진택배, 합동택배 순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느 회사가 됐든 뭐 택배는 항상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7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맥주 회사인 오비가 핸드크림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네. 맥주 효모가 머릿결엔 좋다 해서 뭐 맥주 샴푸는 들어봤는데 예. 또 맥주 핸드크림은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아하실 텐데요. 왜 오비에서 핸드크림을 출시하는가? 네. 들어보시면 이 친환경 흐름에 따라서 원래 이제 뷰티 업계가 클린 뷰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힘입어서 이제 올라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한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자는 게 요즘 뷰티 업계 트렌드라고 하는데 오비 맥주가 지구의 날을 맞아서 클린 뷰티 전문 스타트업인 라피크와 맥주 박을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핸드크림을 선보였습니다. 이름이 랄라베어 맥주박 핸드크림인데요. 네, 오비의 캐릭터가 그대로 핸드크림에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맥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맥주박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맥주박이 단백질, 또 섬유질, 네.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한데 매년 이게 310만 톤이 버려지면서 그냥 주로 가축의 사료 정도만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비맥주가 이 맥주박을 재활용해서 맥주박 매립 시에 발생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크림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라피크라는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인데 2020 스타트업 밋업을 거쳐서 2021 스타트업 데모데이에서 최종 우승 업체로 선정되면서 오비맥주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비맥주로부터 이 맥주의 부산물을 공급받아서 맥주박에서 분리한 효모와 추출물 등을 원료화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 맥주박 핸드크림을 공개하고 펀딩 진행 중인데 오픈 하루 만에 목표액의 약 1,3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펀딩 금액은 지속 가능한 원료 업사이클링을 위한 연구 비용, 또 기부용 제품 제조비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마다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 친환경을 해야 하는 요즘의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의무이기도 해서 예. 오비맥주의 이런 어떤 신선한 프로젝트들은 또 반갑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자, 오늘의 경제계 주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